예, 오늘 강의는 러시아 작가 체홉, 안톤 체홉 작품 속의 속물들 이야기, 체홉은 속물들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상적으로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기는 한데,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다른 욕보다 더 기분이 나쁘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좀 모욕당했다라는 그런 느낌? 상처가 좀 되는 속물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런 단어일 텐데, 그 이렇게 굉장히 심하게 모욕적인 그런 비난, 비판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인데, 또 의외로 이 생각보다 속물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굉장히 쉬운 형상이기도 합니다. 속물성 범속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 범속함은 우리들 삶에 굉장히 우리들의 모습에 굉장히 많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속물 아닌가? 속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그 어떤 주제, 테마인 것 같아요. 최홉은 그 속물성에 굉장히 민감했었던 그런 작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작품을 보든 대부분의 중요한 작품들을 보면 속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후의 큰 주제 중에 하나인 거죠. 일단 오늘 강의에서는 속물성에 대해서 러시아 문화에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들이 부여되고 있는지, 그리고 최후 작품에서 속물의 묘사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로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홉은 단편 작가 그리고 극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죠. 60년에 태어나서 04년이니까 44살, 그렇게 오래 살지 않은 그런 작가인데, 극 작가, 그러니까 갈매기, 반야 삼촌, 세자매, 벚나무 동산, 뭐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체홉의 4대 희곡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무대에 많이 올라가는, 연극이 많이 되는, 공연이 되는 그런 극작가로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해마다 크고 작은 극장들에서 많이 무대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작가이고, 단편 작가로서도 현대 작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 그런 작가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아마도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 그 정도가 많이 유명한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사실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가 러시아 문학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그런 작가들이기는 하지만, 현대로 와서는 최호흡이 그에 못지않게 더 많이 더 자주 언급되고 읽히는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작품이 짧아서 일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작가이고, 그 최업 창작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최업은 뭔가를 가르치려 드는, 훈계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작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러시아 일상을 변하지 않는 평범하고 지루한 삶을 묘사할 뿐이다. 뭔가를 가르치려 들지도 않고 훈계하려 들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전 작가들, 러시아 고전 작가들하고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를 이렇게 비교의 대상으로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위대한 것과 작은 것의 차이를, 지루한 일상의 차이를, 그것이 다른 문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시각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바스테르나크가 닥터 지바고라는 소설 안에서 쓴 이야기인데, 이제 지바고가 작품 속에서 시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난 러시아적인 모든 것 중에서 푸슈킨하고 체호흡이 제일 좋다. 인류의 궁극적인 목표, 구원 같은 거대한 문제들에 대해서 자기가 막 알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설파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건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것들에 대해서 몰두하고 있는 작가인 푸슈킨이랑 체호흡이 더 좋다. 그 소소한 것들이 지금 모두의 일이 되어서 덜 익었을 때 땄던 사과처럼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현대가 될수록 더 달고 큰 의미를 내품고 있다. 이렇게 이제 바스라나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현대의 어떤 독자들이나 아니면 현대 작가들이 취업을 좋아할 때 좋아하는 이유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최후의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교훈 가르치려 들지 않고 뭔가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신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일상적인 소소한 이야기들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런 최후의 작품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너무 일상적이고 소소하고 그리고 시시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좀 너무 무례하고 건달 같고 천박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거는 최후비 그 키셀예바라는 좀 가깝게 지내던 여자 작가한테 이제 한 말인데, 그 작가가 1886년에 최후의 어떤 단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이런 작품을 쓸 수가 있느냐, 이런 거름더미 정말 똥덩어리 같은 이 지저분한 걸 그대로 옮겨 놓다니 작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너는 분명히 이 진흙탕 속에서 진주를 찾아낼 그럴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작가의 의무인데 왜 그 일을 방기하고 있느냐. 사람들은, 독자들은 그렇게 진흙탕 속에서, 지저분한 거름더미 속에서 진주를, 아름다운 것들을 발견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가들을 좋아한다, 감사하게 여긴다라고 최후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작품을 보고 어떻게 이런 걸 쓸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후이 거기에다 답장을 쓴 구절입니다. 사실 세상이 그렇게 고상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사람들과 그런 이야기들로만 가득하지도 않고, 세상은 무례한 정말 건달들, 그런 사람들이나 천박한 여자들로 들끓고 있는데, 인간의 본성이 원래 완전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고, 올바른 사람들만 존재한다라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저분한 거름더미에서 진주를 캐내는 일이 문학의 의무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최후는 이야기를 해요. 최후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치료하는 사람, 그래서 거기서 어떤 소중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병을 객관적으로 진단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문학의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학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화학자처럼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없고 틀린 것이 없고 그것을 다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할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이고 냉정한 그런 작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최후의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상한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지 않고, 고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잠깐 고상하고 잠깐 고결하고 금방 속물적이 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최후의 작품에서는. 예, 이 평범한 사람들, 평범한 인간들, 범속한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물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후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많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올려놔 드린 거는 이게 지금 제가 옮기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냥 영어로 본문을 그냥 올려놔 드렸는데, 나보코프, 로리타의 작가로 유명하죠. 나보코프가 러시아 문학에 대한 강의를 한 강의 노트들을 모아놓은 게 있어요. 미국에서 강의한 그 노트들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 속물성, 범속성에 대해서 정의 내리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보코프는 러시아의 속물성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에서의 속물 필리스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필리스틴이나 필리스티니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일반적인 속물군성이나 속물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포슐리즘이라는 러시아어를 그대로 전사를 해서 그대로 옮겨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요지는 나보코프가 얘기를 하는 것의 요지는 그런 거예요. unobvious shame, 그러니까 구별이 잘 되지 않는 가짜.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주 정교한 짝퉁인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기 어려운 그런 가짜. 이게 바로 속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obvious literacy, 명백하게 시시하고 쓸모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뿐만 아니라 딱 봐서 명백하게 아 저건 속물이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가짜로 중요하고 가짜로 아름답고 가짜로 영리하고 가짜로 매력적인 것, 가짜가 중요한 거예요. 진짜 중요하거나 진짜 아름답거나 진짜 영리하거나 진짜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가짜로 중요한 척하고 아름다운 척하고 영리한 척하고 매력적인 척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게 바로 속물적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기도 해요. 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렇게 가짜로 똑똑한 척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속물, 일상적인 사리사욕에 가득 차 있고 집단과 시대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어른을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잠깐 속물인 인간도 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속물인 사람도 있다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잠깐 속물인 편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하게 속물인 사람을 의기양양한 속물 이렇게 불러요. 범속함과 둔감함으로 무장한 그런 총체적인 유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보코프가 특별히 속물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한 것은 러시아에서 러시아 문화 속에서 속물적인 것은 굉장히 큰, 최후뿐만 아니라 도스토옙스키나 톨스토이에게도 굉장히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떤 문예비평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중후반까지 거의 러시아에서는 속물성을 향한 전쟁, 투쟁, 범속성을 향한 비판, 정말 거의 전투적일 만큼 속물성과의 투쟁 이런 것들을 벌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약간 문화적인 강박 같은 것이 존재할 정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 나바코프도 속물성에 대해서 특별히 이런 정의들을 내리고 있고 한데, 한 가지 최호백에서 속물을 많이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 작가들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애초에 최호백은 이 속물성을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 비판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니까 속물적인 것과 고상한 것을 양분해서 속물적인 것을 그냥 비판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홉은 속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한 현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이고, 여기 여러분들 이거 최홉의 동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최홉 동상이에요. 보통 이렇게 유명한 작가들의 이렇게 좀 근엄한 이런 동상들하고는 굉장히 좀 다른 약간 유머러스한 그런 동상인데, 최홉은 조금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들. 최홉 작품에서 속물성, 범속성은 선악의 경계 너머에 존재한다고, 단순히 악이라고 부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벌을 받아야 되고 그런 대상으로만 묘사되지 않는다고요. 최홉 작품에서 속물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매일매일의 판에 박힌 듯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의 일부이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어떤 한 요소이기도 하다고. 이게 가치 있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인물에게 있어서 정말 매력적이고 중요한 가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생존을 보장하게 하는 어떤 것이기도 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속물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속물처럼 행동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최홉 작품에서는 속물적인 것하고 범속함하고 속물적인 것하고 사랑, 이것이 반드시 양극단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 오히려 이 속물성 안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의 모습, 속물이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 안에서도 약간 여리고 약하고 상처받은 뭔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한다고, 최후의 묘사 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최후의 작품 속에서 속물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앞에도 얘기를 했듯이 그 최후는 단편 작가이기도 하고 그 극작가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속물성이 다른 여러 취업 창작 전반에 있어서 큰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편들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최업의 대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4대 희곡 중에서 첫 번째 작품 갈매기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갈매기는 1896년, 그러니까 최업이 1860년생이라고 했으니까 36살 때 쓴 작품이죠. 최업이 극작품들을 이전에도 많이 쓰기는 했었는데 그 작품들이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갈매기부터 시작해서 극작가로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 작품이 1896년 초연이 이루어졌을 때, 피츠부르크에서 초연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좋은 평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그 실패를 했다, 혹평을 받고 다시는 최욱이 연극을 쓰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그렇게 그 공연이 형편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96년 초연은 아니지만 98년에 모스크바 예술극장이라는 극장에서 초연이 되고 그 공연이 좀 좋게 평가를, 긍정적인 평가들을 받으면서, 그렇게 되면서 극작가로서 최욱이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 98년에 공연을 올렸던 모스크바 예술극장에서의 그 공연은 현대극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그런 공연으로 이야기하는 중요한 공연이 되는데, 그 공연을 연출했었던 연출가 중에 한 사람이 이 갈매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매혹적인 속물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의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작품의 줄거리랑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그 여자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 사진은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그 말씀드린 그 예술극장이라는 극장에서 옛날 연출했었던 그 버전은 아니지만 젊은 연출가가 연출을 한 공연의 한 장면이에요. 지금 보시면 무대 위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주인공 남자인 트레필레프라는 젊은 작가이고 25살의 작가 지망생인 그런 주인공이고, 이 작가는 그 어머니가 유명한 배우예요. 유명한 배우이고, 어머니는 유명한 배우이면서 유명 작가를 애인으로 두고 있는 그런 유명한 배우가 어머니인 그런 사람의 아들인데, 지금 누워있는, 지금 원래 연극에서는 다리 사이에 그 공을 이렇게 끼우고 있는 건데 꼭 알을 품고 있는 모습처럼 사진이 찍혀져 있죠. 이 사람은 그 엄마는 유명한 배우이니까 수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수도에서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이 25살짜리 이 작가 지망생인 젊은 작가는 삼촌이랑 같이 시골 영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 영지 이웃에 사는 부유한 지주인 젊은 귀족의 딸 18살짜리 니나라는 여인을 사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엄마가 시골 영지에 찾아와요. 애인이랑 같이. 이름을 좀 보여드리면서 할까요? 주인공인 트레플레프, 그리고 트레플레프는 25살짜리 작가 지망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골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그리고 그 같은 그 지역에 있는 지주귀족의 딸 니나를 사랑하고 있고, 아르카지나는 엄마예요. 트레플레프의 엄마이고 43살 그 정도 된 유명한 배우이고, 그리고 아래 뜨리고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애인이에요. 아버지 얘기는 언급이 되고 있지 않는데 아버지는 없고, 그리고 유명한 작가를 애인으로 두고 있는 이 아르카지나가
자기 집을 시골집을 찾아오는 거예요. 애인을 데리고 휴가 겸 이렇게 찾아왔는데, 그렇게 찾아온 엄마와 엄마의 애인인 트리고린 앞에서 트레필레프가 연극을 만들어서 그 연극을 보여줘요. 자기가 대본을 쓰고 니나를 여주인공으로, 자기 애인인 니나를 여주인공으로 만들어서 무대에 세우게 돼요. 그 아르까지나는 그 연극을 보면서 아들이 자기한테 반항하기 위해서, 유명 배우인 자기 자신을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일부러 데카당트한 이상한 연극을 만들어서 시위하듯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르까지나가. 그래서 아르까지나가 연극을 보면서 계속 중간에 이상한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소리를 내고 아들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리고 결국은 연극을 중간에 중단시키게 그렇게 만들어요. 아들 연극을 망쳐버리게 되는 거죠. 문제는 이 아르까지나가 이 배혹적인 속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유명 배우가 아들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니나가 트레필레프의 주인공, 트레필레프의 애인인, 사랑하는 여자인 이 니나가 아르까지나의 애인을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트리고린을, 유명 작가를. 그래서 트레필레프, 그러니까는 자기 젊은 자기 애인, 시골에서 같이 친하게 지냈었던 그 트레필레프의 연극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면서 마음은, 눈은 계속 유명 작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르까지나랑 같이 찾아온. 그래서 결국은 이 니나가 트리고린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고 몰래 트리고린을 쫓아가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살림을 차리기까지 해요. 아이를 낳고. 이 사건이 이 주인공 트레필레프뿐만 아니라 아르까지나한테 굉장히 큰 사건이 되죠. 치욕스러운 자기 애인이 자기보다 나이가 반밖에 안 되는 18살짜리 젊은 여자랑 자기를 버리고 살림을 차리게 된 것이니까. 근데 이게 약간 여러분들 그 스토리가 굉장히 뭐랄까요, 막장극 같은 그런 스토리인데, 이 트리고린이 니나를 또 버리게 돼요. 자기를 쫓아왔었던 이 젊은 배우 지망생인 그 니나랑 같이 살림을 차렸다가 니나를 버리게 되고, 그리고 니나는 싸구려, 이렇게 약간 정말 그 지방에, 그리고 관객들도 극장의 상황도 아주 형편없는 그런 극장을 이렇게 도는 순회 극단을 돌면서 연극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트리고린은 니나를 그렇게 버리고 나서 다시 아르까지나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아르까지나한테 돌아가고, 그러던 어느 날 이 트레필레프가 살고 있는 고향으로 다시 니나가 돌아와요. 자기를 버리고 유명한 작가한테 갔었던 니나가, 애인이 다시 돌아와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나는 트리고린을 예전보다도 더 사랑한다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 고백을 트레필레프한테 하고, 트레필레프는 안 그래도 자기가 작가로서 작가 지망생이었는데 어머니한테 무시당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다른 독자들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리고 자기 스스로 트레필레프는 자기가 작가로서 제대로 작품을 쓰고 있지 못한다는, 자기의 어떤 스타일이나 자기가 쓰고 싶은 거나 작가로서의 어떤 스스로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 니나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리고 그러고 밖으로 돌다가 다시 돌아와서, 집으로 돌아와서 한다는 얘기가, 나는 지금 굉장히 힘든데 힘듦에도 불구하고 옛날 네가 아니라 트리고린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트리고린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트리플레프는 자살을 하게 돼요. 좀 비극적인 이야기죠. 아무한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모두에게 버림받고 그런 상태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살로 끝나는 주인공인 트리플레프가 자살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최후비 코미디라고 이 작품을 장르를 정의를 해서 오랫동안 굉장히 논쟁이 되기도 했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 여기서 속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전체적인 줄거리는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속물성에 대해서 작품 속에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트리플레프가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 유명 배우라는 그 사람, 유명 작가를 애인으로 두고 있다라는 그 엄마에 대해서, 아르카지나에 대해서, 엄마는 연극을 사랑한다. 연극을 사랑하고 자기가 인류와 신성한 예술에 봉사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연극은, 오늘날의 연극은 엄마가 지금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엄마가 자기가 다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연극은 진부하고 편견으로 가득할 뿐이라고. 이런 것들이죠. 진부하고 고리타분하고 클리셰 형식밖에 안 남아있고 내용은 없고 의미 없고 가짜인 예술, 가짜인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요. 자기가 보기에 엄마가 그렇게 대표하고 있는 연극은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삼면벽으로 둘러싸인 방 안에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걸어다니고 옷을 입는 모습을 그 잘난 배우님들이, 그 신성한 예술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무대 위에서 다니면서 연기를 하는데, 내가 보기엔 그 장면들 너무나 저속하고 대사들도 그렇고 어느 하나 대단하고 고상한 그런 도덕이나 정신이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엄마가 하는 연극들, 보여주는 것들, 그런 것들은 거기서 막 도덕 군자인 척 하면서 굉장히 고상한 척 하면서 하는 말들은 그냥 굉장히 집안에서 별로 써먹을 것도 없는 그런 도덕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하나같이 똑같은 그 얘기들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너무너무 지겹고 지긋지긋하고 도망치고 싶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의 연극에 대해서, 자기 어머니의 예술에 대해서 저속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알맹이 없이 반복되는, 지루하게 반복이 되는 형식밖에 없다. 정신은, 정신적인 것, 이런 것들은 다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가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엄마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 누가 봐도 그래, 재능이 있고 똑똑해.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소설책을 읽다가 울고, 이게 문제가 되나 싶기도 한데요. 막 그런 거예요. 굉장히 예술적이고 문화적이고 문학적이고 이런 것들을,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사람들 앞에서 과시하기도 하고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기는 한데, 그런데 속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할 줄 알고 있기는 하지만. 예끄라소프라는 시인은 러시아에서 약간 좀 진보적인 인텔리겐치아라고 불리는 그런 작가인데, 그런 진보적인 인텔리들의 시를 줄줄 외우고,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좋은 일들을 한다라고 해서 그런 병원에 가서 환자들을 돌보아주고 천사 같은 표정을 짓고,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그 내면에는, 그 알맹이 속에는 진짜 그렇게 순수하고 고상한 모습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앞에서 이를테면 다른 배우를 칭찬을 한번 해보라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시시하고 속 좁은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지, 고상한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어머니 한 사람만 칭찬해야 되고, 어머니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고, 어머니 한 사람에 대해서만 환호하고 열광을 해야 된다고, 자기가 정말 신성한 예술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정말 깊이 진지하게 생각한다거나 그 알맹이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잘 구별이 어려운 가짜라는 거예요. 구별하기 어려운 그런 가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기를 했듯이 43살의 유명한 배우, 나이가 좀 든 편이죠. 43살의 유명한 배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3살인데 나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자신하고 있는 거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15살짜리 연기도 할 수 있어. 43살이 15살짜리를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아이처럼 걸을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르까지나가 극 중에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유명한 배우인데 모든 것을 자기가 그런 고상한 역들을 하고 고상한 행동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내면으로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트리플리에프한테, 주인공 아들한테 그게 좀 들켜요. 그런 모습들이. 자기보다 아까 그 유명한 작가를 애인으로 데리고 다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트리플레프가 아들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엄마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 유명 작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신문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러면서 어떤 유명세 같은 것들을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속물적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유명 작가가 애인으로 데리고 다니는 유명 작가가 나이가 자기보다 조금 어려요. 한 서너 살 정도? 그런 작가를 자기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할 사람으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들의 애인 18살짜리 자기보다 나이가 반도 안 되는 그 여자한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르까지나가 그 유명 작가인 자기 애인 앞에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그 자기 애인한테 온갖 칭찬, 찬사를 아부를 늘어놓아요. 네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는 건 나밖에 없다. 네가 정말 계속해서 작품을 쓰고 유명한 작가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내가 필요하다 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애인을 올가매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해요. 자신의 어떤 사리사욕 이런 것들로. 아르까지나가 그 뜨리고린을 자기 애인을 붙잡으면서 하는 얘기예요. 내가 벌써 그렇게 늙고 추해졌냐고 내 앞에서 아무 거리낌 없이 다른 여자 얘기를 할 만큼. 그러면서 자기 애인을 안고 입을 맞추고 무릎을 꿇고 무릎을 껴안고 이런 모습들을 무대 위에서 보여줘요. 이 모습을 보일 때 무대 위에 아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지긋지긋해하는 어떤 엄마의 모습 이런 것들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데에 이 유명한 작가가 굴복을 해요. 지금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들이요. 사실 알맹이까지 고상하고 알맹이까지 예술적이고 아름답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자의 모든 말과 행동에 굴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애인도 결국은 이 아르까지나한테 돌아오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조차도 이 어머니를 버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도 이 아르까지나의 행동들을 보면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이 파격적인 예술을 보여주는 아들을 사람들 앞에서 웃음거리로 만들고 정말 자기의 예술만이 정말 진정한 예술이다라는 식으로 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무대 위에서 보이고요. 그런 모습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하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아름답고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 것. 다른 어떤 시선이나 어떤 비판의 가능성들을 모두 배제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떤 편협함? 이런 것들도 범속함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고의 비좁음 같은 것들이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또 아르까지나는 그 쥐고 놓치지 않으려는 자기 형식 안에 모두 가두어 두려는 그런 모습 중에서 어떤 금전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러분들 속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어떤 물질적인 것에 대한 욕심, 아니면 어떤 성적인 욕구, 욕망,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것, 사람들을 속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요소들을 아르까지나가 다 보여주게 돼요.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자기 트레플레프, 자기한테 반항하듯이 어떤 예술을 보여줬었던 그 아들, 삼촌이 얘기를 해요. 너 쟤 저렇게 시골에 처박아서 괜히 혼자서 자기 안에 몰두해서 이상한 뭐 이런 것들을 하게 하지 말고 외국에 좀 내보내고 애한테 어떤 기회를 좀 줘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르까지나가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나 돈이 없어. 나 돈 없다고 라고 얘기를 해요. 오빠는 이미 알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은행에 가지고 있다라는 걸, 쌓아두고 있다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다른 사람한테는 내주려고 하질 않죠. 아, 그래, 나 돈 있어. 돈이 있는데 나는 배우야. 나는 옷이 필요해. 나에게는 모든 것들이 필요해.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쓸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거절을 하고, 그런 인색함을 보이고 결국은 모든 것을 차지해요. 젊은 여자한테 빠졌던 애인 유명 작가는 다시 자기한테 돌아오게 만들고, 아들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작가가 돼서 데뷔를 하기는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자기가 작품을 써야 될지 몰라서 길을 헤매고 있는데, 아르까지나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아름답다라는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고 다니고 관객들의 환호를 받고 박수 갈채를 받고 사람들한테 받은 선물을 자랑 삼아서 여기저기 보여주고 내던지고 다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요. 속물이 결국은 이기는 거죠. 모든 주위에 반항하는 자들을, 아니면 자기에게서 뭔가를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들을 다 차단시키고 다 쥐어 움켜쥐고 이기는 그런 모습들을 연극 속에서 보여줘요. 아르까지나는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는데, 아들은, 그리고 아들의 애인은 고통스럽게 파멸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속물성의 승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최후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속물들을 보여줄 때, 범속함을 작품 속의 주제로 다룰 때 선악으로 구별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떤 윤리적인 차원에서 속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교훈,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속물에 대한 묘사, 이런 것들은 최후백에서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최후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이 어떤 문제냐면, 이 최후백 작품 안에서 아르까지나가 아들을 무시하고 아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이기적으로 모든 것을 다 빼앗고 아들이 자살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체홉은 톨스토이가 아니다. 그리고 체홉의 인물들은 안나 까레니나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지은 죄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인물들이 등장을 잘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파멸하는 자기 죄로 인해서 벌처럼 벌을 받고 파멸을 하는 그런 인물도 드러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취업 작품에서 이 속물성이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아르까지나만 속물적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까 트리플레프의 그 젊은 애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이 연극 니나라는 그 이름의 인물이요. 이 연극 장면에서는 이 모습으로 공연 장면에서 나온 게 있었었는데 이 니나라는 18살짜리 젊은 순수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그리고 무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18살짜리 소녀가 있는데 이 니나도 사실은 아르까지나 못지않게 아르까지나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속물적인 그런 모습을 사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유명해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정말 예술 그 자체를 사랑을 한다라기보다는 예술가가 되어서 주목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그것 자체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 그런 모습에서도 이 아르까지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인물들에게도 조금씩 다 속물성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느 한편만 옳고 어느 다른 한편은 잘못돼 있고 그래서 어떤 갈등이 그로 인해서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르까지나 자체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최후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순전히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아까 그 나보코프 얘기를 했을 때 나왔었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속물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나보코프가 했다고 했는데 최홉 작품에서는 사실 그런 인물들은 잘 없어요. 속물적인 것이 있으면서 약간 부드러운 진짜 같은 이렇게 공감을 하고 동정을 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씩 들어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호감이 가고 동정을 하게 되고 정말 주인공이고 저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싶은 사람에게서도 속물적인 면들이 들어가 있고요. 비춰지는 그런 면들이 있고 이게 완전히 딱 구별이 돼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범속하고 속물적인 그런 사람하고 고상한 것들이 이렇게 뒤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르까지나에게서도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지금 보시는 이 대사에서 아르까지나가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라고 얘기를 한 그 유명 작가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고 이 작가가 사실은 작품 속에서 이 젊은 여자한테 가려고 하는 게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계속 작가가 되기 위해서 맨날 글만 쓰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글만 쓰고 인생을 제대로 한 번도 즐긴 적이 없다. 인생의 아름다운 시간들을 순수하게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를 느껴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뜨리고린을 꽉 붙잡고 있으면서 매달려서 아까도 얘기를 한 것처럼 그 발밑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이런 행동을 보이는 와중에도 이 아르까지나의 행동에서 뭐랄까요 어떤 절실함? 자기가 늙고 추해지고 버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것들을 정말 솔직하게 드러내는 면이 있어요. 그냥 속물적임으로 갑옷을 입듯이 다 가짜 형식들로만 다 자신을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사람의, 이 여자의 약한 면들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극 중의 대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아르까지나는 착했었다? 순수했다? 지금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면서 천사 같은 표정을 짓는 것하고는 다른 그런 엄마가 있었다라는,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무명이었었던 아르까지나, 그때의 아르까지나는 어린 트리플레프를 혼자 키우던 아르까지나가 정말 친절하고, 아들에게도 친절하고, 그리고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이기적이고 자기 것을 다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친절한 그런 때가 있었다고, 그런 순간이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있어요. 아르까지나라는 인물 자체에도 그런 면들이, 그런 순간들이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 면이 최후비 속물들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는 방식의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연극을 보면서 아르까지나를 그냥 비난만은 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아르까지나에 더 많이 동정을 하게도 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아르까지나가 나는 죄 많은 어머니라고,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런데 아까 얘기를 했듯이 최후배의 그 인물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최후비 아르까지나가 자기 아들 그렇게 무관심 속에서 버려지는 아들에 대한 죄책감, 죄의식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집중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비극으로 그려서 보여주질 않아요. 최옥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언젠가는 사랑했을 테지만, 그리고 아들이 그렇게 트리플레프가 자살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자살을 하고 나서 어쩌면 그 아르까지나는 그 죄의식을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지만, 최후의 작품 중에서 그 다른 장막극 중에서 대표작인 마지막 작품인 벚나무 동산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주인공 여자는 아들이 죽고 나서 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목에 돌덩이가 메어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들에 대한 죄의식을 중간중간 이야기를 해요. 그 마지막 작품에서 그 여자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아르까지나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트리플레프가 그렇게 자살을 하고 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수도 있어요. 아들이 어쩌면 나 때문에 죽었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내 목에 돌처럼 매달려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괴로워하면서도 사랑하는 남자는 버리질 못해요. 최후의 여자들은 끝까지 괴로워하는 건 괴로워하고, 아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아들이 어쩌면 이 남자 때문에 죽은 걸지도 모르는 그 남자를 버리지 못해요. 내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니까 그거를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둔다라는 거죠. 그렇게 아들보다, 어떤 모성보다 자기의 사랑을 우위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우위에 둔다라고 해서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아들한테 냉담하고 냉정했다고 해서 최욱은 아르까지나를 그렇게 비난을 한다거나 작품 속에서 벌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아요.
인생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최업은 있는 그대로의 삶을 보여주는 게 작가의 의무라고, 아까 처음에도 진창을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자기 아들이 나의 이기심 때문에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와 동시에 아르까지나도 무너져서 그 인생이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르까지나도 계속 사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계속 유지가 되니까. 그리고 계속 살면서 아르까지나는 유명한 작가가 옆에 있으면 좋으니까 나도 유명해지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앞에 그 슬라이드에 나왔었던 것처럼 그 최후백에 있어서 속물성, 범속성은 삶의 조건이에요. 그냥 벗어날 수 없는, 최후백에 있어서 삶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삶이 어쩌면 그 속물적인 범속한 지루한 반복과 형식적인 클리셰들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삶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도 하다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갈매기라는 작품은 그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아르까지나는 모든 것을 다 얻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앞에서 무너져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자살하는 모습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그런 드라마인데, 그렇다고 해서 최후비 그 속물의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속물의 힘이 얼마나 센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썼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사실 비슷한 구조는 다른 최후비곡에서도 나오기도 해요. 세자매라는 작품에서도 가장 속물적인, 작품 속에서 가장 속물적이라고 이야기를 할 그런 나타샤라는 여주인공이 모든 세자매의 공간을 빼앗아 버리고 그 세자매의 집을 차지하고, 세자매는 다 집에서 떨어져 나가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그런 드라마가 있기도 한데, 그 어떻게 보면 속물과의 그냥 그 싸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패배하게 되는 거는 단순히 속물의 힘이 세어서이기만은 한 것이 아니라 그 버틸 힘이 약하기 때문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그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이 현실의 범속함을 드러내 보여주고, 거기서 그 속물성 위로 고양이 되어서 비상하는 모습까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최업이라는 작가가 만약에 그것까지 보여주었다면 톨스토이와 같은 최업이 그 러시아의 고전적인 작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었을 텐데, 최업이라는 작가는 그 속물성적인 것 그 위로 고양이 되는 주인공의 모습이나 가치나 결론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그런 게 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너무 현실의 속물적임을 진창 속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준다라는 명목하에 너무 비관적으로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최홉은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를 더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알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작가예요. 어떤 거기에서 이상적인 긍정적인 그런 결말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좀 비관적이기도 하고 그런 그 자체로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런 작가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인간이, 독자들한테, 관객들한테 인간이란 어떤 것인지를
인생이란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할 것이라고. 물론 취업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을 다 안다라는 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알고 좀 더 보게 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그냥 아는 것 자체로 삶이, 인생이 그렇고 인간들이 그렇다라는 것 사실을 안다라는 것 그 자체로 거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그 꿈을 스스로 꾸게 할 수 있다라고 최욱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독자의 마지막, 작가의 말 없이 독자가, 관객들이 생각해야 할 몫으로서 그것을 다 안 다음에 벗어나는 방법을 생각을 할 것이고, 벗어날 꿈을 꿀 것이고 라고 최욱은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뭔가에 대해서 작가가 다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지저분한 속물적인 그런 것들을 그냥 보고 관객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도록, 꿈을 꾸도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타인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그런 범속함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것인지, 그 범속함 속에 자기는 얼마만큼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냉정하게 조금 더 생각을, 사고를 하게 하고 벗어날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작가였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잠깐 아르까지나 이야기만 얘기를 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와서 왜 속물성 이야기를 하면서 아르까지라는 여주인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는지, 사실 속물이라고 얘기를 하면 취업 작품 속에서 속물로 드러나는 그런 인물들은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대부분들 여자들이고,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이 그렇게 멋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취업 작품에서는 고상한 사색을 하는 게 러시아 남자의 특징이라고 최업의 인물들이 말을 해요. 그리고 고상한 사색을 나름 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무력해요. 그런 고상한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는 비속하고 속물적인 것을 스스로 인식을 하는 여자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노출하는 여자들이 있고, 그 옆에서 나약하게 거기에 묶여 있기도 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떨어져 있는 듯이 고상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묶여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남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모습들도 그런 남자들의 모습도 범속함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시시하고 나약하고 고상함은 껍데기밖에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그리고 있고, 얘기를 했듯이 좀 전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다 봄으로써 뭔가 다른 것을 꿈꾸게 하는 그런 기회를 부여해주는 작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최욱이 실제로 그랬어요. 최욱이라는 작가 스스로가 그런 면들을 굉장히 많이 관찰하고 냉정하게 그대로 묘사를 하면서 자기 스스로는 계속해서 뭔가 다른 즐거운, 범속함에서 벗어난 다른 삶을 이렇게 꾸려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그랬었던 작가이기도 했었다라는. 그래서 아마 아까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취업 작품이 짧아서인가? 왜 도스토옙스키랑 톨스토이 못지않게 요새 취업이 많이 읽히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랑 비슷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작품을 읽다 보면 내가 어떤 모습인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지 비슷한 면들을 찾아서 보게 돼요. 그리고 현실에서의 그런 비속함, 그것이 움켜쥐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알아차리게 돼요.
보게 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꿈꾸게 하는 다른 게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하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취업을 읽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공감을 하면서 정말 벗어나는 방법을 그런 꿈을 꾸게 하는 그런 작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이 정도로 최고 후배 속물 그리고 속물에서 벗어나기에 대해서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